차가운 바람이 언덕을 휘감는 공동묘지.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은 듯한 정적 속에서 앳된 목소리가 강지훈의 등을 파고들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지어진 검은 정장 차림의 그는 방금 하얀 백합 다발을 내려놓은 이름 없는 무덤 앞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그림자가 초라한 봉분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고요. 이번에는 좀 더 날카롭고 앳된 목소리였다. 지훈은 마침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무감정한 시선 끝에 낡고해진 옷을 입은 새 아이가 서 있었다. 가장 앞에 선 소년의 눈은 나이에 맞지 않는 경계심과 저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뒤에 소년은 불안한 듯 형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고, 가장 작은 여자아이는 두려움에 찬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이곳은 그가 지난 15년간 매년 이맘때면 세상의 모든 시선을 피해 홀로 찾는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누구의 방해도 받은 적 없었다. 그런데 오늘 이 남루한 아이들이 그의 성역에 침범했다. 아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여긴 우리 엄마 무덤이에요. 맨 앞에 섰던 소년 민준이 다시 한번 못을 박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변성기를 채 거치지 않아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굳건했다. 지훈은 아이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가난이 덕지덕지 묻어나는 행색, 혹시 새로운 종류의 사기꾼인가? 죽은 사람을 팔아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잘못 찾아온 것 같구나. 이 무덤은 주인이 없다. 지훈의 목소리는 겨울 호수처럼 차갑고 단조로웠다. 그는 아이들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무덤을 향해 몸을 돌렸다.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무언의 표시였다. 하지만 아이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주인이 왜 없어요, 우리 엄마? 김서연이 묻힌 곳이라고요. 김서연. 그 이름이 지훈의 귓가에 박히는 순간 세상이 잠시 멈췄다. 그의 심장이 얼어붙은 호수 아래로 무겁게 가라앉는 듯 했다. 그는 15년 동안 단 한순간도 그 이름을 잊어본 적이 없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그의 심장을 텅 비게 만든 이름. 그가 지독하게 사랑했고 그만큼 지독하게 증오했던 이름.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이번에는 그의 눈빛이 달랐다. 예리한 칼날 같은 시선이 아이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샅샅이 훑었다. 묘하게 익숙한 눈매,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그의 젊은 시절을 희미하게 떠올리게 하는 얼굴의 윤곽. 지훈의 속에서 무언가 불길한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너희 어머니가 누구라고 했지?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잠겨 있었다. 두 번째 소년, 서준이 형의 뒤에서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김서연이요. 우리 엄마 이름은 김서연이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젖어 있었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그의 명품 구두와 아이들의 다해진 운동화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마치 다른 두 세계가 충돌하는 듯한 아득한 간극이 느껴졌다. 아이들의 눈은 맑았지만 슬픔이 어려 있었고 그 슬픔은 지훈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정교하게 짜인 사기극인가? 아니면 잔인한 운명의 장난인가? 돌아가거라. 여긴 너희들이 있을 곳이 아니다. 결국 그가 내뱉은 말은 다시금 차가운 거절이었다. 혼란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15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을 지나쳐 언덕 아래에 주차된 검은 세단으로 향했다. 아이들의 시선이 등 뒤에 와서 박히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최고급 가죽 시트에 몸을 묻자
비서 최민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지우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눈을 감자 새아이의 얼굴과 함께 잊으려 했던 서연의 얼굴이 겹쳐 떠올랐다. 햇살처럼 웃던 그녀, 그의 품에 안겨 영혼을 속삭이던 그녀,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그녀. KJ그룹의 회장 강지훈. 그는 맨손으로 시작해 거대한 건설 제국을 이룩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냉혹한, 무자비한, 성공한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수조 원의 자산을 움직이고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하나 마음을 둘 곳이 없었다. 그의 시간은 15년 전 서연이 떠난 그날에 멈춰 있었다. 그의 거대한 저택은 화려했지만 온기가 없었다. 값비싼 예술품과 가구들이 채우고 있었지만 그 무엇도 그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는 종종 늦은 밤 서재에 홀로 앉아 서연이 남기고 간 유일한 흔적인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곤 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젊은 연인의 모습은 이제는 닿을 수 없는 신기루 같았다. 어머니인 박선화 회장은 늘 말했다. 그 계집은 내게 어울리지 않았다. 너의 야망에 걸림돌이 될 뿐이었어. 잊어라. 그는 잊으려고 노력했다.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하지만 그럴수록 서연의 빈자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그의 성공은 결국 그녀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는지도 모른다. 한편 지훈이 떠나간 언덕 위 새아이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민주는 아빠의 것이었을지도 모르는 남자가 떠난 방향을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돈 좀 있다고 잘난 척은. 엄마 무덤에 와서 대체 왜 저러는 거야? 분노 어린 목소리에는 슬픔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형, 그래도 이상했어. 그 아저씨 눈빛이 꼭 우리 엄마 사진 볼 때 같았어.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감수성이 예민했고 사람의 감정을 잘 읽었다. 막내 하은이는 두 오빠의 옷자락을 꼭 붙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바람에 작은 몸을 떨고 있을 뿐이었다. 새아이는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허름한 동네의 언덕 꼭대기에 있는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간 집은 한눈에 봐도 가난의 흔적이 역력했다. 좁은 공간에 세간이라고는 거의 없었지만 곳곳에 엄마의 손길이 닿은 듯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와 웃음으로 가득 찼었다. 엄마 김서연은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새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다.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악착같이 살았다. 아이들에게 아빠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그저 아주 멀리 언젠가 돌아올 사람처럼 말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엄마의 눈에 서린 깊은 슬픔을 보며 아빠라는 존재가 엄마에게 상처임을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몇 달 전 과로와 지병으로 엄마는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 세상에 단 3사람만 남겨진 아이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다. 민주는 신문 배달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고 서준은 주말마다 전단지를 돌렸다. 그 돈으로는 월세를 내고 세 식구의 끼니를 잇기에도 벅찼다. 민주는 익숙하게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얼마 남지 않은 김치와 단무지를 꺼냈다. 이것이 세 남매의 저녁 식사였다. 밥을 먹는 내내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아저씨, 다시는 우리 엄마 무덤에 못 오게 할 거야. 민준이 밥그릇에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서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조용히 밥을 먹던 하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오빠, 혹시 그 아저씨가 우리 아빠야? 그 순수한 질문에 민준과 서준의 숟가락이 동시에 멈췄다. 민준은 버럭 소리쳤다. 아니야. 아빠는 우리랑 엄마를 버린 사람이야. 저렇게 번쩍이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우리 아빠일 리가 없어. 하지만 그의 외침 속에는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오늘 본 그 남자의 얼굴, 그리고 엄마가 유품으로 남긴 낡은 사진 속 희미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의 얼굴이 자꾸만 겹쳐 보였다. 혜은이는 오빠의 환한 목소리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아이의 목에 걸린 작은 은색 목걸이가 희미한 불빛에 반짝였다. 그것은 엄마가 죽는 순간까지 소중히 간직했던 반쪽짜리 달 모양 펜던트였다. 다음 날 KG그룹의 30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해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앞두고 최종 보고가 진행 중이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설계도와 수익률 그래프가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갔고, 임원들은 강지훈의 입만 쳐다보며 마른 침을 삼키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곳에 없었다. 그의 몸은 최고급 회의용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어제 그 바람 부는 언덕을 헤매고 있었다. 재무 담당 이사의 열띤 보고가 그의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처럼 웅궁거렸다. 그의 눈앞에는 파워포인트 화면 대신 낡은 옷을 입은 새 아이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특히 그를 쏘아보던 첫째 아이의 반항적인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따라서 저희는 A안이 밤보다 초기 투자 비용이 12%가량 높지만 장기적인 안정성과 수익률 면에서 월등히 우월하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회장님의 최종 결정만 남았습니다. 보고가 끝났지만 지훈은 아무 말이 없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그의 냉혹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에 그라면 보고서의 작은 허점까지 파고들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전혀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김서연, 정말 너란 말이냐? 네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게. 회장님, 최민식 비서가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다. 그제야 지훈은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흐트러짐 없는 표정으로 임원들을 둘러보았다. 안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분석이 부족해. 특히 현지 정권 교체 가능성과 그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군. 일주일 주지. 완벽한 보고서를 다시 가져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자신은 알고 있었다. 방금 전 그의 집중력이 한순간 무너졌다는 것을.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굳은 얼굴로 퇴장하자 지훈은 최 비서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마치 왕의 요새 같은 공간이었다. 지훈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최 비서, 사람을 좀 찾아봐야겠네. 누구를 찾으시려는 겁니까? 최 비서는 지훈을 20년 가까이 보좌해왔다. 그는 주인의 목소리에 실린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 지훈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어렵게 입을 뗐다. 김서연, 최근에 사망한 사람으로 찾아보게, 그리고 그 여자에게 아이가 셋 있는지 셋쌍둥이일 걸세.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그의 목이 메는 듯했다. 15년간 가슴속 깊은 곳에 봉인해두었던 이름이었다. 최 비서의 눈이 커졌다. 그는 김서연이라는 이름을 기억했다. 20년 전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강지훈의 모든 것이었던 여자. 지훈의 어머니 박 회장이 그토록 반대했던 여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지훈을 폐인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여자였다. 혹시
회장님께서 아시던 그분 말씀이십니까? 쓸데없는 추측은 집어치우고 사실만 확인해. 어제 묘지에서 만난 아이들이 그 여자 이름을 댔어. 아마 신종 사기단이겠지. 내 과거를 약점 삼아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일 거야. 배후가 누군지, 아이들을 어떻게 섭외했는지 샅샅이 파헤쳐. 단, 조용히 처리하게. 이 일이 박 회장님 귀에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해. 지우는 일부러 더 냉정하게 말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다짐이기도 했다. 흔들리지 말자. 기대하지 말자. 또다시 상처받지 말자. 그는 서연이 남기고 간 편지를 떠올렸다. 미안해요, 지훈 씨. 더 이상 가난이 지긋지긋해요. 당신의 야망을 기다려줄 자신이 없어요. 나를 찾지 말아요. 그 배신감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핥히었다. 하지만 그의 명령과는 달리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만약에, 아주 만약에 그 아이들이 정말 서연의 아이들이라면,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의 핏줄이라면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서연은 그를 버렸다. 돈 때문에 그를 버린 여자였다. 그날 밤 세 남매의 옥탑방에는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다. 민준과 서준은 나란히 누웠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혜은이는 낮부터 몸이 좋지 않은지 이른 저녁부터 끙끙 앓다가 잠이 든 상태였다. 작은 방에는 혜은이의 고르지 못한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울렸다. 형, 낮에 그 아저씨 말이야. 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자꾸만 생각이 나. 엄마가 가끔 창밖을 보면서 슬픈 눈을 할 때가 있었잖아. 꼭 그런 눈이었어. 쓸데없는 소리. 그 사람은 그냥 이상한 사람일 뿐이야. 민준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그의 마음도 복잡하긴 마찬가지였다. 그 남자의 눈빛,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공허하고 슬퍼 보였던 그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잖아. 아빠를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아빠에게도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서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울렸다. 혹시 그 아저씨가 엄마가 말한 그 사람 아닐까? 민주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아니라고 했지. 우리 아빠는 엄마랑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사람이야. 만약 그 사람이 진짜 아빠라면. 왜 이제 와서 나타나? 엄마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 때 어디서 뭘 했는데 이제 와서 비싼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나타나서 슬픈 척하면 다야. 민준의 목소리가 격해지자 옆에서 자던 혜은이가 뒤척이며 앓는 소리를 냈다. 두 형제는 동시에 입을 다물었다. 민준은 동생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확인했다. 다행히 열은 없었지만 안색이 창백했다. 혜은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했다. 조금만 무리하거나 감기에 걸려도 금방 알아누웠다. 민주는 죄책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더 강해야 했다. 엄마 대신 두 동생을 지켜야 했다. 아빠라는 존재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 따위는 사치였다. 그는 동생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내야 했다. 그 모든 것에는 어제 나타난 그 수상한 남자도 포함이었다. 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형의 마음을 이해했다. 형은 언제나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하며 가족을 지키려 했다. 하지만 서준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엄마의 유품 상자. 그 안에 있던 낡은 사진 한 장. 엄마와 함께 웃고 있던 젊은 남자의 얼굴이 어제 본 그 남자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새벽이 되자 민주는 조용히 일어나 신문 배달에 나섰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뺨을 때렸다. 그는 가파른 언덕길을 자전거로 오르내리며 신문을 던졌다. 몸은 힘들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명료해졌다.
그래, 우리에게는 우리가 전부다. 다른 누구도 필요 없다. 그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다짐했다. 같은 시각, 도시 반대편의 거대한 저택에서 강지훈은 악몽을 꾸다 잠에서 깼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꿈속에서 서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손을 뻗으려 하자 그녀의 모습 뒤로 새 아이의 얼굴이 나타나 그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았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금고 깊숙한 곳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은색의 반달 모양 펜던트가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15년 전 서연과 맞췄던 커플 목걸이의 한쪽이었다. 그는 자신의 것을, 서연은 나머지 반쪽을 가졌었다.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의 달이 될 거야. 그렇게 속삭이던 서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그는 펜던트를 손에 꽉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살갗을 파고들었다. 어제 만났던 그 아이들, 막내 여자아이의 목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본 것 같기도 했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다. 그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 쥐었다. 최 비서의 보고가 오기 전까지는 어떤 예단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사기극이라면 그는 배우를 찾아내어 가차없이 짓밟아 버릴 것이다. 감히 죽은 서연의 이름을 팔아 자신을 농락하려 한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는 그 이유를 상상할 수가 없었다. 15년의 공백, 버려졌다는 배신감, 그리고 이제 와서 나타난 아이들.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성공을 향해 달리느라 갑옷처럼 둘렀던 냉정함과 무자비함이 김서연이라는 이름 앞에서 맥없이 벗겨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철옹성 같던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는 가난하고 슬픈 눈을 가진 새 아이가 서 있었다. 최민식 비서는 강지훈의 그림자였다. 지훈이 빛 속에서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그는 어둠 속에서 주군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왔다. 하지만 이번 임무는 이전의 것들과는 성격이 달랐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 한 장 한 장이 마치 묵직한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한 여인의 기구한 삶과 그의 주군이 잃어버린 15년의 세월에 대한 기록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가장 먼저 구청기록 보관소에 먼지 쌓인 서고를 찾았다. 김서연이라는 흔한 이름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끈질겼다. 마침내 그는 흐릿한 마이크로필름 속에서 그녀의 사망 신고서를 찾아냈다. 사망 원인은 심부전 및 과로로 인한 합병증.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말 그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다 쓰러져간 것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바로 다음에 발견한 서류였다. 새아이의 출생신고서, 강민준, 강서준, 강하은, 아이들의 성은 엄마의 것을 따르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할 칸은 마치 깊은 상처처럼 텅 비어 있었다. 최 비서는 그 텅 빈 공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 빈칸은 수많은 질문과 아픔을 동시에 품고 있는 거대한 심연처럼 보였다. 최 비서는 서류에 적힌 마지막 주소지를 찾아갔다. 서울의 변두리, 재개발의 바람이 비껴간 낡은 동네였다. 가파른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자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옥탑방이 보였다. 그는 차마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동네 어귀의 작은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 주인은 인심 좋아 보이는 중년의 여성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김서연과 아이들에 대해 물었다. 식당 주인의 얼굴에 금세 그늘이 졌다. 아이고, 서연 씨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착하고 속 깊던 사람이었는데. 쯧쯧쯧. 그녀는 서연이 이 동네에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혼자 몸으로 새 쌍둥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아이들 앞에서는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던 강인한 엄마였는지에 대해. 애들 아빠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누가 물어보면 그냥 멀리 일하러 갔다고만 했지. 근데 다들 알았지. 뭔가 사정이 있다는 걸. 밤마다 혼자 가게 마감하는 거 도와주면서 보면 저 골목 어귀에 서서 한참을 울다 들어가곤 했어. 여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다. 그 몸으로 애들 먹여 살리겠다고. 자기 몸은 돌보지도 않고. 그러다 결국 탈이 난 거지. 마지막까지도 병원비 걱정에 입원도 안 하려고 하던 사람이야. 애들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져. 최 비서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것은 사기극이 아니었다. 한 여자가 자신의 삶을 통째로 갈아 넣어 아이들을 지켜낸 위대한 모성애의 기록이었다. 그는 식당을 나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고는 KGA 그룹의 화려한 회장실이 아닌 지훈의 개인 서재에서 이루어졌다. 최 비서는 자신이 수집한 모든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사망진단서, 아버지 칸이 비어있는 출생신고서 4본, 그리고 옥탑방의 정형을 멀리서 찍은 사진 몇 장. 지훈은 미동도 없이 서류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출생신고서의 텅 빈 칸에 못 박혀 있었다. 그 빈 칸이 그를 향해 소리치고 있는 것 같았다. 당신은 어디 있었느냐고. 당신이 당연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비워둔 채 15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그의 심장이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쿵쾅거렸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쌓아 올렸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 자리에는 지독한 후회와 슬픔, 그리고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아이들은 지훈이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어떻게 지내고 있나? 큰아들인 민준군이 신문 배달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인 서준군도 주말마다 이 일을 돕고 있고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그의 아이들이, 자신의 핏줄일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차가운 새벽거리에서 신문을 돌리고 편의점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가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동안 그의 아이들은 몇 푼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차를 준비해.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지훈의 검은색 세단이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침입자처럼. 그의 차는 주변의 낡고 허름한 풍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가파르고 구불구불한 계단을 올라 마침내 옥탑방 문 앞에 섰다. 널어놓은 빨래에서는 눅눅한 비누 냄새가 났고 한쪽 구석에는 금이 간 화분이 놓여 있었다. 그가 문을 두드리자 민준이가 경계심 가득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그의 뒤로 서준이와 혜은이가 겁먹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지훈은 아이들의 남루한 행색과 마주하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지난 수십 년간 그는 명령하고 협상하고 지배하는 법만 배워왔다. 위로하고 사과하고 다가가는 법은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이야기 좀 하자. 그가 겨우 꺼낸 말은 딱딱하고 권위적이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서지도 않고 마치 아랫사람을 대하듯 말했다. 너희 사정은 들었다. 필요한 게 뭐냐? 돈이냐?
원하는 만큼 주겠다. 앞으로는 이런 고생 안 하고 살게 해주마. 그것은 그의 방식대로 내밀 수 있는 최선의 제안이자 사죄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아이들, 특히 민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민준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돈이요, 민준의 목소리가 경멸감으로 떨렸다. 지금 우리한테 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다 돌아가셨는지 알기나 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주는 돈, 우리는 필요 없어. 오해하지 마라. 나는 그냥 돕고 싶어서. 지훈이 당황해서 변명하려 했지만 민준의 분노는 이미 댐처럼 터져버렸다. 돕는다고요? 우리 엄마가 아파서 밤새 끙끙 앓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는데요? 우리가 추운 겨울에 연탄 살 돈이 없어서 떨고 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는데요? 이제 와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의 고통을, 우리의 슬픔을 돈으로 사겠다고요. 당신은 우리 엄마를, 그리고 우리를 모욕하고 있는 거야. 민주는 울부짖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엄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세상에 대한 원망, 그리고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려야 했던 소년의 슬픔이 뒤섞인 절규였다. 서준이가 형을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혜은이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당장 가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아빠일 리도 없고 우리는 당신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민주는 온 힘을 다해 문을 쾅 닫아버렸다. 닫힌 문 앞에서 강지훈은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는 수많은 적들과 싸워 이겼고 불가능해 보이는 협상도 성공시켰다. 하지만 그는 지금 고작 14살짜리 소년의 다친 마음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소년의 외침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돈. 그가 세상을 움직이는 유일한 무기라고 믿었던 그것이 이 아이들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하고 추악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왔다. 차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거절당했다. 자신의 아이들일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거부당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 겪는 완벽한 패배였다. 차가운 벽, 소년의 분노와 슬픔으로 세워진 그 벽은 그가 가진 돈이나 권력으로는 결코 허물 수 없을 것처럼 견고해 보였다. 강지훈의 거절은 차갑고 단단한 벽이 되어 아이들의 삶을 더욱 혹독한 곳으로 몰아넣었다. 민주는 그날 이후 마치 세상 전체와 싸우는 전사처럼 더욱 가시를 세웠다. 그는 동생들 앞에서 그 남자의 적선을 거절한 것이 옳은 일이었다고 몇 번이고 되뇌었지만 밤이 되면 홀로 옥탑방 평상에 앉아 무거운 현실의 무게를 곱씹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가난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 일찍 가장이 되어버린 소년의 자존심과 책임감이었다.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며칠간 계속되던 궂은 날씨 탓이었을까? 아니면 그날의 충격 때문이었을까? 혜은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늘 창백하던 아이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민준과 서준은 동생의 곁을 지키며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고 등을 쓸어주었지만 혜은이의 가쁜 숨소리는 잦아들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터지고야 말았다. 저녁을 준비하던 민준의 등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본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하은이의 작은 모습이었다. 아이는 경련을 일으키며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다. 하은아, 정신 차려. 하은아. 민준의 비명에 놀란 서준이 방에서 뛰쳐나왔다. 두 소년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낡은 동네의 정적을 갈랐다. 대학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복도에서 두 소녀는 마치 길 잃은 새끼 고양이처럼 서로에게 기댄 채 하염없이 기다렸다.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러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소란스러운 공간 속에서 두 아이는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한참 만에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다. 환자 보호자분 되십니까? 민주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 저희가 오빠입니다. 혜은이는요, 괜찮은 건가요? 의사는 두 소년의 어린 얼굴과 남루한 행색을 번갈아 보더니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선천성 심장기형입니다. 당장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심장 이식, 그 단어는 소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낯선 것이었다. 서준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민주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술하면 살 수 있는 거죠?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현실의 냉혹함을 전했다. 검사비와 수술비, 그리고 이식 후 관리 비용까지 합치면 최소 수억 원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단 급한 대로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만 하루빨리 수술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수억 원. 그 금액은 민준에게는 현실의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들렸다. 그가 평생 신문을 돌리고 편의점에서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었다. 절망이 차가운 안개처럼 그의 온몸을 감쌌다. 동생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의 심장을 찢어놓았다. 그날부터 민준의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었다. 그는 학교도 아르바이트도 모두 제쳐두고 돈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엄마가 일하던 시장의 상인들에게 손을 벌려보았지만 다들 어려운 형편에 큰 돈을 내어줄 수는 없었다. 구청과 주민센터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복잡한 서류와 절차의 벽은 높기만 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부업체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걸었지만 미성년자라는 말에 상대는 비웃으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세상은 차가웠고 현실은 잔인했다. 며칠 만에 민준의 얼굴은 헬쑥해지고 눈은 퀭해졌다. 서준은 형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그는 매일 밤 아무도 없는 병원 예배실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제발 혜은이를 살려달라고. 뭐든지 할 테니 기적을 보여달라고 눈물로 애원했다. 한편 최민식 비서는 강지훈에게 아이들의 소식을 전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회장에게 거절당한 그날 이후 지훈은 다시 얼음장 같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는 일에만 몰두했고 그 누구도 그의 사적인 영역에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 비서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혜은이와 그 곁을 지키며 초점 없는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는 두 소년의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결심했다. 이것은 주군의 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새 아이의 생사가 걸린 일이기도 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훈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지훈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무슨 일인가? 아이들 소식입니다. 그 말에 지훈의 펜이 멈칫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아무런 감정도 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최 비서는 그 안에 숨겨진 미세한 동요를 읽었다. 최 비서는 혜은이가 쓰러진 것부터 병원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것, 그리고 민준이 돈을 구하기 위해
처절하게 애쓰고 있다는 사실까지 담담하게 보고했다.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지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굳은 얼굴로 창밖의 잿빛 도시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지독한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아이들에게 모욕적으로 거절당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아빠일 리도 없어. 소년의 외침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했다. 그의 자존심은 상처받았고 마음의 문은 더욱 굳게 닫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가 왜 그 아이들을 도와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그의 이성과는 달리 심장 한구석이 자꾸만 아려왔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작은 아이. 그 아이가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어쩌면 자신의 딸일지도 모르는 아이. 그가 외면한다면 그 아이는 죽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평생 그를 따라다닐 끔찍한 악몽이 될 터였다. 그는 이미 서연을 지키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그녀가 남긴 아이들마저 잃을 수는 없었다. 그의 내면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상처받은 자존심과 외면하고 싶은 진실, 그리고 차마 뿌리칠 수 없는 핏줄의 끌림. 그것은 지난 15년간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모래처럼 까끌까끌했다. 병원으로 가. 그것은 짧지만 무거운 결정이었다. 그는 차가운 비즈니스맨의 가면을 벗고 어쩌면 아비일지도 모르는 한 남자의 자격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픈 장소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병원 복도 끝 중환자실 앞에서 민주는 넋을 잃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며칠째 잠도,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그의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규칙적인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그의 흐릿한 시야 속으로 며칠 전 그토록 증오하며 내쫓았던 그 남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강지훈. 그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이 절망적인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완벽한 모습으로,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한 채 그들 형제 앞에 서 있었다. 강지훈이 중환자실 앞에 섰을 때 공기는 유리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그의 등장은 절망으로 가득 찬 복도에 미묘한 파문을 일으켰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소년의 눈에는 증오와 경계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깊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의 옆에서 서주는 불안한 듯 입술을 깨물며 일어섰다. 지우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두 소년의 처절한 몰골과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며칠 전 옥탑방에서 그를 쏘아붙이던 소년의 기백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벼랑 끝에 몰린 작은 짐승의 위태로움만이 남아있었다. 지훈의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초에 비서, 지훈이 나지막이 불렀다. 병원 원무과장, 그리고 이 아이의 담당 주치의와 연결해.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의 힘이 실려 있었다. 최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즉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 남자는 지금 무얼 하려는 것일까? 또다시 돈으로 자신들을 모욕하려는 것일까? 그는 이를 악물고 일어서려 했지만 며칠간의 굶주림과 피로로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당신, 여긴 왜 왔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거의 들리지 않았다. 우리 도움은 필요 없다고 했을 텐데요. 지우는 그제야 민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의 냉정함이나 권위 대신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연민이었고 죄책감이었으며 어쩌면 희미한 두려움 같기도 했다. 지금은 네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다. 저 안에 누워있는 내 동생의 목숨이 걸린 문제야. 지훈의 말이 비수처럼 민준의 가슴에 박혔다. 그랬다. 지금은 그의 하찮은 자존심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유리창 너머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하은이의 생명이 중요했다. 그의 동생이 죽어가고 있었다.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는 결국 무너졌다. 굳건한 척, 강한 척, 버티고 있던 소년의 세계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얼굴을 감싸쥐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그때 최 비서가 돌아와 지훈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조치해두었습니다. 강하은 양에게 필요한 모든 의료 지원은 KJ그룹에서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당장 가능한 최고의 의료진으로 특별팀이 꾸려질 것이며 심장 기증자 물색도 최우선으로 진행될 겁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흐느끼는 민준의 어깨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는 아이를 위로하는 법을 몰랐다. 그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값비싼 재킷을 벗어 소년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중환자실 유리창 앞으로 다가섰다. 유리창 너머 하은이는 인형처럼 작고 연약해 보였다. 하얀 시트에 파묻힌 아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작은 가슴만이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미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유리창에 손을 가져다 댔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 너머로 아이의 희미한 온기가 전해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슬픔이나 연민과는 다른 감정이었다. 그의 존재의 근원을 뒤흔드는 원초적이고 강력한 끌림, 텅 비어있던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기분이었다. 내 아이, 어쩌면 저 아이가 내 딸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뇌리를 스치는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그때였다. 중환자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 아이의 가느다란 목에서 무언가 작게 반짝이는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기계의 불빛이 반사된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분명 목걸이였다. 은색의 작은 펜던트. 지훈의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뇌리 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15년 전,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그가 아르바이트 월급을 털어 서연에게 선물했던 목걸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두 사람만의 약속이었던 반쪽짜리 달 모양의 펜던트.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품 안쪽 주머니를 더듬었다. 그의 손가락 끝에 딱딱하고 익숙한 감촉이 닿았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몸에서 뗀 적 없는 지갑.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지갑을 열어 비밀스러운 공간에 고이 간직해 온 자신의 반쪽짜리 달 펜던트를 꺼냈다. 그의 손 안에서 은색 펜던트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유리창에 얼굴을 바싹 가져다 댔다. 혜은이의 목에 걸린 펜던트의 모양을 확인하려 애썼다. 너무 작고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확인해야만 했다. 지금 당장. 그는 뒤돌아 최 비서에게 명령했다. 안으로 들어가야겠어. 1분이면 돼. 의사에게 말해. 최 비서는 주근의 광기 어린 눈빛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중환자실로 달려갔다. 잠시 후 방진복을 입은 간호사가 나와 그를 안으로 들였다. 삐. 규칙적인 기계음이 지훈의 귓가를 때렸다.
그는 마치 신성한 공간에 들어선 순례자처럼 조심스럽게 혜은이의 침대로 다가갔다. 아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그의 눈앞에 익숙한 모양의 반달, 펜던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자신의 펜던트를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다. 그는 몇 번의 심호흡을 한 후에야 겨우 자신의 펜던트를 아이의 펜던트 옆으로 가져갔다. 날깍! 작지만 선명한 소리와 함께 두 개의 반쪽짜리 달이 하나의 온전한 보름달로 합쳐졌다. 완벽하게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두 조각이 만나는 경계선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가 나타났다. S와 Y, Hearts J, 서연과 지훈. 그 순간 지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15년간 그를 지탱해온 분노와 증오의 둑이 터져버렸다. 배신감이라는 이름으로 억눌러왔던 그리움이 거대한 해일이 되어 그를 덮쳤다.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고통스러웠다. 서연은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아이를, 그것도 셋이나 되는 아이들을 홀로 지켜내기 위해 사라져야만 했던 것이다. 그가 돈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고 원망하는 동안 그녀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그의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다. 그가 성공에 취해 있는 동안 그녀는 홀로 병마와 싸우다 쓸쓸히 죽어갔다.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말이 아닌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신음이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수조원의 자산을 가진 거대 그룹의 냉혹한 회장은 그곳에 없었다. 잃어버린 세월 앞에서, 죽은 연인 앞에서, 그리고 이제야 찾은 제 아이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져 내린 한 남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는 혜은이의 작은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다. 아이의 손은 너무나 작고 차가웠다. 그는 그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고 아이처럼 울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그의 울음소리는 기계음에 묻혀 복도까지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온몸을 뒤흔드는 절규는 그 공간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준과 서준은 숨을 죽였다. 민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얼음처럼 차갑고 오만해 보였던 그 남자가 자신의 동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저토록 처절하게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처럼 그 남자의 손에 들린 목걸이, 혜은이의 목에 걸린 것과 똑같은 모양의 그 목걸이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그는 똑똑히 보았다.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찼던 그의 마음에 거대한 혼란의 파도가 밀려왔다. 저 눈물은 무엇일까? 저 고통은 무엇일까? 저 남자는 정말로 병원을 나서는 강지훈은 이전의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의 몸을 감싸고 있던 냉정함과 오만함의 갑옷은 산산조각 나 있었고 그 자리에는 15년 묵은 배신감과 지독한 슬픔 그리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분노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손 안에는 두 조각이 하나로 합쳐진 달 펜던트가 뜨거운 낙인처럼 쥐어져 있었다. 그는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채 차를 몰았다. 눈앞에는 서연의 얼굴과 아이들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쓰러져간 서연. 추운 옥탑방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아이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 있었을. 그러나 그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단 한 사람. 그의 어머니, 박선화 회장. 결국 그의 차가 향한 곳은 서울 근교의 고즈넉한 한옥저택이었다. KJ그룹의 실질적인 산광, 샹왕이자 그의 어머니인
박 회장이 머무는 곳이었다.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과 기품 있는 기와는 그녀의 빈틈없고 권위적인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다. 평소라면 그는 이곳에 오기 전 마음의 준비를 하곤 했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폭풍처럼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집사들의 인사를 받을 겨를도 없이 그는 곧장 어머니가 있는 대청마루로 향했다. 박 회장은 우아한 자세로 앉아 난을 치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예고 없는 방문, 그것도 이토록 살기등등한 모습에 놀라 붓을 멈췄다. 지훈아, 무슨 일이냐? 네가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지훈은 대답 대신 굳게 쥐고 있던 달 펜던트를 그녀 앞에 오치칠 탁자 위로 던졌다. 쨍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은색 펜던트가 정갈한 탁자 위를 굴렀다. 박 회장의 시선이 펜던트에 닿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그 목걸이를 기억했다. 15년 전 아들의 목에서, 그리고 그 계집의 목에서 지긋지긋하게 보았던 물건이었다. 이게 왜 아직도... 어머니야말로 이걸 기억하십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지하실의 냉기처럼 차갑고 낮게 깔려 있었다. 어머니께서 제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려고 했던 바로 그 증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제 손에 다시 돌아왔는지 아십니까? 지훈은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이 목걸이의 나머지 반쪽, 서연이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는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는 제 딸아이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제 딸입니다. 어머니, 제가 15년 동안 있는 줄도 몰랐던 제 아이들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동공과 거색에 흔들렸다. 아이들이라니, 그것도 셋씩이나.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가늘게 떨리는 손끝이 그녀의 동요를 감추지 못했다. 무슨 해괴한 소리냐. 그 계집이 어디서 낳은 애들을 데리고 내게 사기라도 치려는 개냐. 사기요. 지훈이 실소했다. 그의 웃음소리는 우는 것처럼 처절하게 들렸다. 서연이는 죽었습니다. 어머니. 저와 제 아이들을 갈라놓은 어머니의 그 지독한 오만과 편견 속에서 홀로 아이 셋을 키우다 병들고 지쳐서 죽었습니다. 제가 성공을 위해 달리는 동안 제 아이들은 옥탑방에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대청마루의 공기를 찢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께 묻겠습니다. 15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서연이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서연이가 저를 떠나야만 했습니까? 박 회장은 입술을 파랗게 질린 채 굳게 다물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아들의 불타는 눈빛은 집요하게 그녀를 쫓았다. 나는 널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 가난하고 배움 없는 계집이 내 앞길을 막을까봐, 너의 위대한 미래에 오점이 될까봐. 내 미래요, 내 미래가 어떤데요? 지훈이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찻잔이 깨지며 사방으로 튀었다. 텅 비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잃고 제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 15년 저는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어요. 이게 어머니가 원하신 제 미래였습니까? 아들의 절규 앞에 박 회장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아들의 무너진 모습과 손녀가 죽어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그녀의 철옹성 같던 마음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죄책감의 무게가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결국 그녀의 입에서 둑이 터지듯 15년간 묻어두었던 진실이 쏟아져 나왔다. 눈물과 함께 내가 그 아이를 만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네가 중요한 해외 출장을 간 사이였지. 나는 그 아이에게 네가 이미 마음이 변했다고 했다. 우리 집안과 어울리는 다른 여자를 만나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 지우는 숨을 멈췄다. 그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리고 돈을 주었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달라고. 내 미래를 위해 조용히 떠나달라고. 그 아이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결국 돈을 받더구나. 하지만 그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였을 게다. 박 회장은 흐느끼며 고백했다. 그리고 너에게는 그 아이가 다른 남자가 생겨 돈을 받고 널 버렸다고 말했다. 그 편지도 내가 쓰게 시킨 것이야. 그렇게 해야 네가 깨끗하게 그 아이를 잊고 성공에만 매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정말 그게 널 위한 길이라고 믿었어. 지훈아,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서연이 그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서연을 버린 것도 아니었다. 그들 사이에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거짓말이 놓여 있었고, 그 거짓말을 만든 사람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서연에게는 그에게는 서연을 배신자로 만들었다. 서로를 오해하고 증오하게 만들어 다시는 돌아볼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들었다. 지우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배신감보다 더 큰 허무함이 그를 덮쳤다. 그의 인생, 그의 사랑, 그의 고통,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손안에서 만들어진 거대한 연극에 불과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어머니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아,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지훈은 문턱에서 잠시 멈춰 섰다. 그러나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용서라니요. 당신은 내게서 내 인생의 전부를 앗아갔습니다. 내 사랑, 내 여자, 그리고 내 아이들의 15년을 훔쳐갔습니다. 이제 와서 당신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욱 잔인한 한마디를 내뱉었다. 오늘부터 당신은 더 이상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미련 없이 저택을 걸어 나갔다. 혼자 남겨진 대청마루에서 박선화 회장은 무너져 내리며 오열했다. 그녀가 아들을 위해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결국 아들의 삶을 파괴한 거대한 폐허에 불과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어머니의 저택을 나온 강지훈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의 영혼은 폐허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상할 정도로 단호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었고 갚아야 할 15년의 빚이 있었다. 그의 남은 생은 온전히 그 아이들을 위한 속죄의 시간이 될 터였다.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기적 같은 소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혜은이에게 이식할 심장을 찾았다는 것이었다. 뇌사 판정을 받은 한 아이의 부모가 장기 기증을 결정했고 조직검사 결과 하연이에게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다는 소식이었다. 절망의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다. 민준과 서준은 의사의 말을 듣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수술을 집도할 흉부외과 과장이 심각한 얼굴로 새로운 난관을 설명했다. 기증자를 찾은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남았습니다. 강하은 양의 혈액형은 RH, AB형으로 국내에서는 극히 드문 혈액형입니다. 수술 중 대량의 수혈이 필요한데 현재 병원의 혈액 재고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더 큰 문제는
하은 양의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어 일반적인 수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직계 가족의 혈액을 직접 수혈하는 것입니다. 그 편이 거부 반응을 최소화하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 그 말에 민준과 서준의 얼굴이 다시 잿빛으로 변했다. 그들에게 직계 가족이라고는 서로뿐이었다. 하지만 두 아이 모두 혈액형이 달랐다. 희망의 빛이 다시 꺼져가는 듯 했다. 그때 등 뒤에서 굳건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를 검사해 주십시오. 모두의 시선이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의사에게 말했다. 제가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제 피를 검사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의 여지조차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자기도 모르게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버지. 그가 스스로를 그렇게 칭하는 것을 처음 들었다. 그 단어의 무게가 어색하면서도 무겁게 심장을 짓눌렀다. 검사는 즉시 진행되었다. 유전자 검사와 혈액 검사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은 세 남자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증오해야 할 대상이 이제는 유일한 희망이 되어버린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얼마 후 의사가 다급한 표정으로 달려왔다. 그의 손에는 결과지가 들려 있었다. 믿을 수가 없군요. 유전자 검사 결과 부계 관계가 90.9% 일치합니다. 그리고 혈액형 또한 RH, AB형으로 동일합니다. 기적입니다. 순간 복도의 공기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공식적인 선언이었다. 강지훈이 새 아이의 친아버지라는 이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인 증거였다. 서준의 눈에 조용한 눈물이 고였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입술만 깨물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마냥 밝지만은 않았다. 그는 지훈을 따로 복도 한쪽으로 불러내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준과 서준은 불안한 마음에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강지훈 회장님,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근 건강검진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간 수치와 혈압이 좋지 않으십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술에 필요한 만큼의 대량 헌혈을 감행하실 경우 회장님의 건강에 심각한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쇼크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경고는 명확했다. 이것은 단순한 헌혈이 아니었다. 자신의 건강, 어쩌면 생명의 일부를 담보로 하는 위험한 선택이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저 남자는 어떻게 할까?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한 번도 본 적 없는 딸이 소중할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지훈은 의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스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희미하게 웃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로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의 미소였다.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즉각적이고 단호했다. 내 몸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이제라도 제 몸으로 갚게 해주십시오. 당장 준비해 주십시오. 그것은 거래나 협상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한 아버지의 흔들림 없는 결의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서라도 아이를 구하겠다는 처절한 약속이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귀에는 지훈의 목소리가 거대한 종소리처럼 울리고 있었다. 그가 증오했던 남자,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고 경멸했던 남자. 그 남자가 지금 돈이 아닌 자기 자신을,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겠다고 하고 있었다. 민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증오와 불신의 두꺼운 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남자의 눈물, 그의 고통, 그리고 이제는 그의 희생. 그 모든 것이 민준이 믿어왔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저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존재의 무게일까?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고 원망했던 그 이름의 진짜 의미일까? 서준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형이 느끼는 혼란 대신 희미한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슬프고도 따뜻한 온기였다. 엄마가 말했던 사정이라는 것이 어쩌면 저런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잠시 후 간호사가 와서 지훈을 헌혈 준비실로 안내했다. 지훈은 아이들 쪽을 잠시 돌아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수천 마디의 말을 하고 있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맡겨다오. 지훈의 뒷모습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혜은이가 수술실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남겨진 두 형제는 한참 동안 그가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두 사람의 생명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채 운명의 수술대 위로 오르고 있었다. 아버지와 딸, 15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가장 위대한 희생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수술실 앞. 복도의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다. 마침내 수술 종료를 알리는 등이 켜지고 지친 얼굴의 의사가 나왔을 때 강지훈은 위태롭게 벽에 기대고 있던 몸을 간신히 일으켰다. 그의 낯빛은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민준과 서준 역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채였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그 한마디에 복도를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터져나갔다. 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고 민준은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애써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강지훈은 비틀거리며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에도 안도감과 감격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의사의 어깨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몇 번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중얼거렸다. 혜은이는 회복실로, 지훈은 과다 헌혈로 인한 쇼크를 우려해 VIP 병실로 옮겨졌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세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그러나 하나의 운명으로 묶인 채 새로운 아침을 맞았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진정한 시작은 이제부터였다. 혜은이가 퇴원하던 날, 지훈은 이미 아이들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다. 그는 두 소년을 자신의 병실로 불렀다.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진 그의 모습에 민준의 마음이 복잡하게 가라앉았다. 저 남자는 정말로 자신의 몸을 던져 동생을 구해냈다. 오늘부터 모두 내 집으로 들어온다.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혜은이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너희들도 더 이상 그런 환경에서 살게 할 수 없다. 없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통보다. 민준의 입술이 저항하려는 듯 달싹였다. 그의 자존심이 아직 고개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서준이 형의 손을 꽉 잡았다. 서준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형, 혜은이를 위해서야. 그 눈빛을 본 민준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패배가 아닌 동생을 위한 선택이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강지훈의 저택에 발을 들여놓던 날, 세 남매는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이방인 같았다. 옥탑방의 모든 것을 합쳐도 채울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현관, 발이 푹푹 빠지는 두꺼운 양탄자, 미로처럼 이어진 복도,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집안일을 돕는 사람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넬 때마다 아이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의 등 뒤로 숨었다. 첫 번째 저녁 식사는 재앙에 가까웠다. 거대한 식탁의 한쪽 끝에 지훈이, 다른 쪽 끝에 새 아이가 멀찍이 떨어져 앉았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은식기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령처럼 울려 퍼졌다. 지훈은 아이들에게 무언가 말을 걸려 했지만 학교는 다닐만 하냐, 같은 십수년 전의 기억에서나 나올 법한 낡은 질문뿐이었다. 아이들은 그저 네라고 짧게 대답할 뿐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진정한 변화는 작고 서투른 발걸음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지훈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혜은이의 곁을 지켰다. 그는 평생 누군가를 돌봐본 적 없는 남자였다. 그는 혜은이를 위해 과일을 깎다가 제 손을 베었고 동화책을 읽어주었지만 딱딱한 보고서 낭독처럼 들렸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소파에 잠든 하은이의 머리를 따주려고 시도했다. 그의 크고 투박한 손은 가느다란 머리카락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맸다. 결국 머리는 엉망진창이 되었고 잠에서 깬 혜은이는 거울을 보고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아빠, 머리가 꼭 새집 같아요. 아빠. 혜은이가 무심코 내뱉은 그 한마디에 지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요동쳤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그 이름.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애써 누르며 멋쩍게 웃었다. 미안하다. 아빠가 이런 건 처음이라서. 그날 이후 혜은이는 자연스럽게 그를 아빠라고 불렀고 그 서먹한 호칭은 두 사람 사이에 얼음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이 되어주었다. 서주는 두 세계를 잇는 달이었다. 그는 종종 밤늦게까지 서재에 홀로 앉아있는 지훈을 찾아갔다. 지훈의 책상 위에는 늘 서연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서주는 그 사진을 보며 조용히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엄마는 비 오는 날을 좋아했어요. 빗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해주시던 김치찌개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아빠도 좋아하셨어요. 지훈은 대답 대신 조용히 듣기만 했다. 아이의 입을 통해 전해 듣는 서연의 삶은 그가 몰랐던 아픔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 잃어버린 15년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 나갔다. 그 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와 아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과거를 만들어주는 과정이기도 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민준이었다. 민준은 여전히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그는 이 거대한 집을 황금 감옥처럼 여겼다. 그는 지훈이 사주는 비싼 옷과 신발을 거부했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아직도 경계심과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지훈은 민준에게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멀리서 아이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민준의 방 책상 위에 늘 낡고해진 건축학 개론책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며칠 후 민준의 책상 위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세계 유명 건축가들의 작품집과 최신 건축 설계 서적들이 놓여 있었다. 민준은 그 책들을 보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누가 가져다 놓은 것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는 책을 치워버릴까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이불 속에서 몰래 손전등을 켜고 밤새도록 그 책들을 읽었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 얼어붙었던 강에 작은 균열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어느 늦은 밤 지훈은 아이들의 방문 앞을 조용히 지나갔다. 혜은이의 방에서는 고른 숨소리가, 서준의 방에서는 희미한 라디오 소리가, 그리고 민준의 방에서는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복도에 서서 그 소리들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15년 동안 텅 비어 있던 이 거대한 저택에 마침내 삶이라는 소리가 채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서툴고 어색한 소리였지만 지훈에게는 세상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게 들렸다. 지훈은 그렇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아주 느리고 서투른 발걸음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의 저택에 서툰 온기가 깃들기 시작할 무렵 그 온기를 위협하는 차가운 그림자가 찾아왔다. 박선화 회장이었다. 아들에게 사실상 의절을 당한 후 그녀는 유령처럼 자신의 거대한 한옥저택에 갇혀 지냈다. 밤마다 죄책감과 후회가 그녀를 잠 못 들게 했고 그녀의 날카롭던 권위는 나날이 사가내렸다. 그녀는 알아야만 했다. 자신의 죄가 낳은 결과물인 그 아이들을, 자신의 손주들을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는 예고 없이 아들의 집을 방문했다. 정원에서 혜은이와 공놀이를 해주던 지훈은 어머니의 차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얼굴에서 간신히 피어오르던 희미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렸다. 거실에서 책을 읽던 민중과 서준도 현관으로 들어서는 낯선 노부인의 모습에 시선을 돌렸다. 할머니, 혜은이가 천진하게 물었다. 아이의 눈에는 그저 곱게 늙은 할머니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지훈은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할머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저기가 배어 있었다. 박회계양 쇼노세아, 아를, 자신의 핏줄인 손주들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서연을 닮은 듯하면서도 곳곳에 아들 지훈의 어린 시절이 녹아있는 얼굴들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아프게 조여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들을 만져보려 했다. 그때였다. 민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그 손을 막아섰다. 누구 마음대로 우리 할머니입니까? 소년의 눈빛은 증오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지훈이 차마 아이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서준과의 대화를 통해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삶을 망가뜨린 비극의 근원이 바로 눈앞에 저 여자라는 것을, 우리 엄마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어떻게 우리 할머니가 될 수 있죠? 나는 당신 같은 할머니를 둔 적 없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쏘아붙이고는 그대로 등을 돌려 2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버렸다. 쾅!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저택 전체를 울렸다. 박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견고했던 그녀의 세계가 손자의 날 선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아이처럼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 할미가 다 잘못했다. 권위와 체면을 모두 내던진 한 늙은이의 처절한 통곡이었다. 지우는 차가운 눈으로 그 모습을 내려다볼 뿐 다가가지 않았다. 그의 상처 역시 아직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서준이가 조용히 박 회장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박 회장이 고개를 들자 서준은 슬프지만 맑은 눈으로 그녀를 보며 말했다. 엄마는 저희에게 누구도 미워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 한마디가 지훈의 심장을 때렸다. 서연이라면 분명 그렇게 말했을 터였다. 아이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 회장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증오의 대물림을 끊어내겠다는 고결한 선언이었다. 그때 겁을 먹고 아빠 뒤에 숨어있던 혜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이는 서럽게 울고 있는 낯선 할머니의 모습이 그저 안쓰러워 보였을 뿐이다. 혜은이는 작은 손을 뻗어
주름진 박 회장의 손등을 가만히 감싸 쥐었다. 그 작고 따뜻한 온기에 박 회장의 울음소리는 더욱 서러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고 끔찍한 것이었는지를 손주들의 순수한 위로 앞에서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지우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아이들이 보여준 자비는 그의 분노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용서는 아직 불가능했지만 그는 증오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며칠 후 서연의 기일이 다가왔다. 지우는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엄마를 찾아가자고 제안했다. 민주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서준과 하은이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동의했다. 지우는 망설이다가 어머니에게도 함께 가자고 연락했다. 진정한 치유는 과거를 함께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5사람이 다시 찾은 언덕 위의 묘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초라했던 봉부는 정갈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그 앞에는 사랑하는 엄마 김서연, 이곳에 잠들다라고 새겨진 소박하지만 단정한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지훈이 아이들과 함께 와서 세운 것이었다. 박 회장은 비석 앞에 서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차가운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편히 쉬거라. 그녀의 사죄는 죽은 서연을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녀의 죄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이들을 향한 것이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들끓던 분노는 어느새 가라앉고 그 자리에는 깊고 아득한 슬픔만이 남아있었다. 그때 지훈이 다가와 아들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는 첫 번째 진정한 교감이었다. 서준과 하은이는 엄마를 위해 준비해온 하얀 국화를 비석 앞에 놓았다. 바람이 불어와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마치 서연이 하늘에서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만 같았다. 5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서로 다른 상처와 회한을 품고 있었지만 그들은 김서연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가족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죽음으로 시작된 비극은 역설적이게도 그녀가 남긴 사랑을 통해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다. 이제 서연의 무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가 온 생을 바쳐 지켜낸 아이들과 뒤늦게나마 그녀의 사랑을 깨달은 남자, 그리고 자신의 죄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갈 한 여인이 함께 그녀를 기억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언덕 위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분명한 용서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1년 후 강지훈의 거대한 저택은 더 이상 텅 빈 침묵의 공간이 아니었다. 거실에서는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고 정원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싱그러운 플레음과 함께 바람을 타고 번졌다. 한때는 차가운 대리석과 값비싼 예술품만이 존재감을 드러내던 그곳은 이제 가족의 온기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아빠, 여기 소금 더 넣어야 해요. 설탕 더 넣어야 해요. 주말 아침 넓은 주방에서는 앞치마를 두른 강지훈이 진땀을 빼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보조 요리사를 자처한 혜연이가 제잘거리고 있었다. 1년 전 병상에 누워 힘겹게 숨만 내쉬던 아이는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건강을 되찾은 혜연이는 누구보다 밝고 활기찬 아이가 되어 집안의 비타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 지우는 핫케이크 반죽을 들여다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글쎄다, 아빠 생각엔 사랑을 더 넣어야 할 것 같은데. 그의 능청스러운 대답에 혜은이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평생 보고서와 계약서만 들여다보던 그의 손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이제 그는
아이들을 웃게 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박선화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지난 1년 동안 조용한 속죄 시간을 보냈다. 아들과의 관계는 아직 서먹했지만 아이들은 그녀를 할머니로 받아들여 주었다. 그녀는 이제 그룹의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손주들을 위한 스웨터를 뜨거나 간식을 만들어주는 평범한 할머니의 삶을 살고 있었다.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서준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음악에 특별한 재능을 보인 서준을 위해 지우는 최고의 선생님을 붙여주었다. 서준의 음악은 슬픔을 머금고 있었지만 동시에 따뜻한 위로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먼저 떠난 엄마가 남겨준 선물 같았다. 야, 강서준, 다 좋은데 내 음악만 들으면 잠이 온단 말이야. 2층 서재에서 내려오던 민준이 장난스럽게 핀잔을 주었다. 1년 사이 민준은 훌쩍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져 제법 청년의 태가 났다. 그의 얼굴에서 까칠한 반항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신감과 건강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건축가의 꿈을 향해 착실히 나아가고 있었다. 지은우는 엉망이 된 핫케이크를 접시에 담아 식탁으로 가져왔다. 자, 아빠표 특제 핫케이크다. 맛은 보장 못한다. 아이들은 투덜거리면서도 아빠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의 모습은 평범했지만 그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아프고 힘든 시간을 건너왔는지를 알기에 더욱 소중하고 애틋한 풍경이었다. 그날 오후 온 가족은 거실에 모여 낡은 앨범을 펼쳤다. 그 안에는 서연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아이들은 사진 속 엄마의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다. 지훈은 아이들에게 엄마와의 추억을 들려주었다.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나 후회 대신 따뜻한 그리움과 사랑만이 담겨 있었다. 이 사진 좀 봐. 너희 엄마가 아빠한테 처음으로 도시락 싸줬을 때야. 어찌나 짜던지. 그런데도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인 것처럼 다 먹었지. 지훈이 웃으며 말하자 아이들도 함께 웃었다. 서연은 이제 그들에게 아픈 상처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밝은 별이자 영원한 사랑의 기억이었다. 지훈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는 민준과 서준이, 그리고 그의 무릎 위에는 하연이가 편안하게 기대어 있었다. 거실 한쪽에서는 박 회장이 조용히 그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다. 15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 그는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KJ그룹의 회장이라는 자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자리. 바로 아버지라는 이름의 자리였다. 비록 그들의 행복한 멜로디 속에 서연의 목소리는 없었지만 그녀의 사랑은 집안 곳곳에 그리고 가족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들은 앞으로도 함께 웃고 때로는 다투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진짜 가족이 되어갈 것이다. 강지훈 씨와 세 불쌍한 아이들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영화 같지는 않습니다. 오해와 고통, 희생, 그리고 마침내 용서를 통해 그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소중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가족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끈끈한 끈이며 어떤 비극도 극복하고 가장 깊은 상처까지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삶은 언제나 시련을 품고 있으며 때로 우리는 분노나 슬픔 속에서 길을 잃고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할 수 있을 때 항상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요. 귀 기울여 들을 시간을 내고 미안하다고 말할 용기를 내며 용서하기 위해 마음을 여십시오.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매장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저희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상호작용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앞으로도 더욱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